조선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삼정이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수많은 밀란을 겪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조선과 일본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제 16번째 편으로 왔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오버뷰로 한 편이 있었고 또 번외 편이 두 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19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 편 티저에서 제가 조선의 삼정문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중국 또한 이보다 못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 3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어차피 모두 당나라 때 만들어진 수치제도, 그러니까 조용조라고 하는 세제를 기본으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조 제도는 원래 이제 5호 16국 시대 북위 때 시작한 시스템을 그 이후에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를 거치면서 발전시켜서 이제 확실하게 준비된 시스템이었는데, 원래 조는 세금, 그리고 용은 국가가 각종 필요로 하는 부역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조는 한자가 좀 다른데요. 주로 토산물, 특산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충 삼국시대 때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알려져 있고, 일본도 한 7세기경에 처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이제 전 국가를 통해서 수치 제도로 확립된 것은 대략 한 10세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국가가 안정적일 때는 이 조용조 시스템이 잘 작동했죠. 하지만 혼란이 오면 조용조 시스템이 무너지고 각종 편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또 일본과 중국에서도 삼정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때는 대개 혼란기였고, 삼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용조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그리고 일본이 개항하기 직전, 또 중국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또 태평 천국의 날이 나고 할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는 소빙하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와서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별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는가,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해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타임라인 한번 알아보시죠.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이 시작을 언제부터 잡느냐 하면 1800년 뒤 숫자가 0으로 딱 떨어지는데요. 이때 순조가 즉위합니다. 즉 정조가 죽었다는 얘기죠. 정조대왕이 죽고 순조가 즉위하는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을 이렇게 거치는, 즉 임금으로 따지면 순조, 헌종, 철종, 그 다음에 고종까지를 이제 5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흔히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정이 뭔가부터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죠.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입니다. 전정,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인데 이것을 이제 정자를 맞춘다고 환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꼭 나오는 얘기가 세도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그 세도 정치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도 있고 해서 매관 매직, 어떤 벼슬에 올라가는데 돈을 받고 벼슬에 올려주는 것이 아주 일상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매관 매직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내고 벼슬을 산 사람은 당연히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가혹한 수치 체제가 발동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지가 황폐화되면서 국가가 조사 기능이 붕괴돼 버립니다. 국가가 조사 기능이 붕괴되어 버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치,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지방 통치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면서 토착 지주 계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먼저 세금,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인데요. 세금에 있어서 면세 토지는 너무 증가해버리고 불법 징세가 만연하고, 그러면서 농민은 차라리 소작농이 되어버리고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은 말 그대로 군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에 가서 복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군에 복무를 하는 대신에 어떤 경제적 대가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정인데 이 군정 또한 엉망이 되어버리고 농민이 이 군정을 이기지 못해서 불황민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 숫자는 화전민이 되어버리는데요. 이 화전민들은 나중에 1970년대가 되어서야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환정은 원래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봄에 춘궁기에 곡식을 구워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수를 하면 그것을 도로 갚는 그런 좋은 제도였는데, 이것이 그냥 고리대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연리 100%라고 하는 이자는 그냥 일상적인 이자에 불과하고, 그러므로서 국가의 시스템이 아주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인구 변화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은, 이게 이제 보면은 요게 인조고요. 그리고 이제 중종 때, 그러니까 중종이면은 그 조선 전기죠.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숫자가 떨어지는데, 사람이 죽어서 인구가 많아졌다라기보다도 일단 그 국가 통계 체계가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 통계 체제는 재편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인구 숫자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즉 그 리스팅된 인구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인구는 그다지 큰 차이 없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인구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일본도 말씀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는 소빙하기가 오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화산이 터지고 등등 또 엘니뇨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멀리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일조량이 줄어든 얘기도 있었습니다. 등등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가 불황민화하면서 인구 통계에 잡히지 못하는 결과가 온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표는 그 전라남도 영암군의 벼 생산량을 그린 것입니다. 벼 생산량을 그리는데 대충 1779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09년까지, 1919년까지인데, 전라남도 영암군이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도 비옥하고 거기다 기후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꾸준히 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벼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세금을 만약에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만약에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즉 세율이, 세금 부담이 훨씬 올라가 버리는 결과가 오게 되겠죠. 네, 조선 후기의 모습에 대해서
좀 암울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가끔은 좀 필요 이상으로 칭송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실학은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그러한 수준의 학문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실학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죠. 특히 그 한계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실학과 당시 조선사회라는 내부적 요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학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밀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학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경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학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한 너무 과다하게 실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사진 왼쪽이 유형원의 반개수록,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걸 실학서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원래 실학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외부로부터 충격, 그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는 뭔가 여러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여진족들이 이제 전체 중국을 차지하고 우리가 그들을 상국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학문으로 고정학이 중국에서 발달을 하는데요. 그 고정학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학문이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성리학이 그 당시에는 너무 원리주의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또 새로운 형태의 학문을 아주 다양하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동여지도를 그렸던 김정호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특히 국가 도로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이라든지 수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힘이 빠졌느냐를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조가 즉위한 즉 1800년 이후에 실학자들이 대거 실각을 합니다. 이건 반대로 말을 하면 순조 앞에 있었던 정조는 아마도 실학자들을 상당히 많이 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조가 즉위하면서 대거 실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공부를 성리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것은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생활이라든지 국가 정책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그 정도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밀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발생했던 것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것이 1812년입니다. 제가 아까 순조 즉위를 180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었죠. 그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은 뭐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수치 구조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안도의 경우에는 여기가 국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모든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이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지방으로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안도 지역의 경우에는 여기에 세금을 걷으면 여기 안에서 일단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쉽게 말을 하면 조세에 있어서 여기가 글쎄요 그런 표현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쯤 독립지역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마음대로 지방관들이 걷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사신들이 여기에서 좀 많은 것을 요구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1812년 1월,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인데요. 이때 이제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경래는 양반입니다. 그래서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난이 일어나서 한 5개월 동안 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 홍경래의 그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는 향방하고 상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이것이 농민 반란의 성격으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경래의 난은 한 5개월밖에 가지 않았고 주도적인 이념 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형태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 어떤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입니다만은 동학 농민운동과는 꽤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임술민란이라고 해서 1862년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홍경래의 난이 1812년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50년이 지났는데 50년이면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은 진주였습니다. 경상남도. 그 당시에는 경상남도가 없었으니까 경상도죠. 경상도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 봉기인데 이것이 그냥 진주 안에서 끝이 났더라면 모르겠는데 소문을 타고 그리고 그 소문을 옮기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보부상들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기본적인 유통구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삼남 전체로 확대되고 북쪽으로는 경기도 광주까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필수적으로 정치적인 지도 이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앞에 홍경래의 난과 같이 단지 이제 농민들이 가혹한 수치 구조에 대해서 저항 성격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봉기가 일어났지만 이것들이 단일 조직화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조선 후기 밀란이 가졌던 특징이자 또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동일 시기에는 일본에도 기근이 오고 밀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자로 이제 그 흘려 쓰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후견초라고 해가지고 노치미키사라고 하는 일본 책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기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책인데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에도 4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4번의 아주 큰 기근이 일어났고 그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는 자연 현상에 의한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 당시의 수치 구조라든지 지방 행정 체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기근들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이 바로 덴메이 기근이라고 천명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때 과연 몇 명이 죽었느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9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 인구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00만 명이나 죽었으면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당시 일본의 그 밀란 발생 빈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밀란도 일본에서도 많이 일어났고 또 일본의 경우에 농민들이 모여서 부잣집을 습격을 하고 또 일본에서 쌀 가게를 습격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아시아 3국은 어디나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리즈는 주로 아편 전쟁 이후 서양 세력이 동양에 다가오는 모습부터 얘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편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선에 이제 서양이 다가오는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음 편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등장했고 또 서양 세력은 조선에 어떤 식으로 그리고 왜 접근했던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들어보셨던 내용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